안녕하세요. 김용희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 공공 부분은 방금 양기숙 팀장님께서 클라우드 공공의 도입 현황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빼고 시간상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전환은 이제 쿠팡 같은 곳 유통산업 쪽에서 좀 선도적으로 진행이 됐고, 공공이나 금융은 규제 관련해서 좀 더뎠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대그룹들 중심에서 이제 선도적인 DT 전환,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물량을 뭐 AWS나 MS 애저, 오라클, OCI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일단은 이제 물량 베이스로 볼륨 D를 통한 그 일단 외부로 일단 나간다. 그리고 DT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성을 먼저 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디지털 신생 으로 이제 등장하는 금융사, 뭐 캐롯 손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핀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례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를 예로 들면 KB국민은행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차세대 준비하면서 클라우드 도입을 굉장히 큰 주제로 테마로 한번 잡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 K 프로젝트 1단계가 완료가 됐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이번에 1단계에서는 클라우드 향으로의 인프라 전환, 그러니까 리눅스나 뭐 x86 기반의 인프라를 도입하고 부동산 같은 일부 이제 채널 시스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그 클라우드향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레디니스를 좀 갖추려는 시도를 했고 이제 2단계 준비를 중입니다. 2단계 준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방형 환경으로 가겠다라는 관점으로 API나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아키텍처 MSA 도입을 이제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한 성공적인 효과는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 두 번째는 DT 플랫폼이나 신기술 적용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실제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고요. 대신 그 기대 대비 비용 효과나 뭐 전환 효과 이런 측면에서 덜 성공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은 이 사전 역량 확보나 준비도의 차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전사 공통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진행하면서 보니 인프라만 가는 경우 이아스 방식으로 가면서도 기존에 이미 그 파스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해왔던 시스템들은 굉장히 빨리 전환이 되더라라는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시스템 전반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이런 그 작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함께 돼야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환 자체의 그 투자 비용에 대한 정확도, 비용 효율적인 관점의 산정이 굉장히 세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요소들이 뭐 히든 코스트라든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측면에서 이 CSP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도 다양한 그런 유사 옵션들을 필요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함께 반영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환 이후에 운영하기 위한 체계, 거기에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도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자원을 최적화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해보고 이거를 잘 준비하려면 또 내부에서 소규모 파일럿이라도 빨리 경험을 해야 우리 내부에 필요한 역량이 뭐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또는 외부의 사례나 추진 경험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레벨의 이제 강력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라는 거는 사실 현업 IT의 입장에서는 신규 환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C레벨에서의 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발 운영 관점의 조직 문화도 함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공을 위한 주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영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사스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 대표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그냥 가고 있는 트렌드하고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현재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클라우드 사스와 이제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 쪽의 시장의 규모는 200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98% 정도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업무를 이제 사스나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으로 담당하고 있고, 현재 개수로는 전 세계 한 7만 개 정도의 사스와 플랫폼 솔루션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제 선진국들이 이런 쪽에 열광하는가는 아마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사실은 비용과 시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절대적인 문제거든요. 온프라미스나 구축형 시스템, 사람의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쪽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준비되어 있는, 레디메이드되어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즉각적으로 하겠다, 또 애자일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는 어떨까? 뭐 우리가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의 클라우드지 정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클라우드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꼴찌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제 조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혹은 뭐 디벨롭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플랫폼 레벨, 즉 파스 레벨까지는 조금 얘기가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도 사스 부분은 정말 전 세계의 꼴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1조 6,9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이 사스와 플랫폼 쪽에서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B2C 쪽의 플랫폼 회사들의 적용되는 금액이었어요. B2B로는 아주 저조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좋은 고무적인 것들은 스타트업과 중견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 형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 플랫폼을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1년부터는 이 블루오션 시장으로 전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온프라미스에서 퍼블릭 사스 형태 혹은 플랫폼 형태로 변신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우리는 탄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기업 생태계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많은 돈을 지금 풀고 있고 특히 데이터 바우처 같은 사업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의 회사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사스 회사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없고 받을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잘 만드는 회사와 잘 팔 수 있는 회사가 결합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즉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케이스 몇 군데를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에 이제 한국의 유수의 회사 S사가 이제 셀스포스닷컴을 B2B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5년 동안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렸죠. 그 안에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온프라미스로 또 구축했던 경험도 있었고 68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했음에다 실패를 했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B2B 비즈니스 플랫폼이 퍼블릭 사스로 선정을 했고 16년에는 파트너 비즈니스 플랫폼, 즉 파트너 포털이라고 하는 거를 같은 플랫폼에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관리도 좋고. 그래서 2017년에는 디지털 러닝 플랫폼을 SaaS로 도입했습니다. 2018년에는 인플로이 포털을 SaaS로 도입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차 바깥으로 확산이 되면서 2019년에는 L그룹이 전사 SaaS를 혁신의 모델 중에 아주 중요한 모델로 방향을 만들고 2020년에 또 선택을 해서 그룹사 표준의 비즈니스 플랫폼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뭐 그 외에 다수의 국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사스에 대해서 그 예전과는 달리 거부감이 좀 덜한 상태고요.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 대기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2020년에 접어들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할 거 없이 사스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사스의 어떤 평준화, 보편화 이런 것들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이제 고객들이 맛을 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SI들이 이 플레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 그 SI들이 변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너무 덩치가 커서 변신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 요새 매스컴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뭐 B사, M사 뭐 이런 이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다크호스로 탄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이 사스 그다음에 이 플랫폼 쪽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라면은 다양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페셔널 컨설팅 그룹의 윤영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SCM 전문 컨설팅 회사인데, 뭐 여러 차례 이제 이 아자미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SCM 솔루션을 새로이 개발해가지고 관련 솔루션 판매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솔루션을 이제 뉴로코어라고 하는데, 뭐 오늘 이제 그 솔루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뉴로코어라는 솔루션이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딥러닝 쪽은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분야의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화학습은 이제 그 머신러닝 뭐 기법 중에서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머신러닝 기법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지도학습, 뭐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이제 뭐 강학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은 이제 주로 이제 인지나 분류,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판정, 분별 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올라오는 센싱돼서 올라오는 많은 데이터 또는 SNS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정제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무수히 이제 학습함으로써 이제 좋은 이제 어떤 그 분별력을 얻는 게 이런 이제 지도 비지도 학습의 특징이고요.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화학습은 학습의 방법이 좀 다른데, 강화학습은 주로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환경과 인터액션이 생기면서 인터액션을 했을 때 내가 의사결정 내린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환경과 이제 반응하면서 진행형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이제 그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강화학습이 가장 많이 이제 유명한 이유는 알파고 때문이죠. 알파고에서 이제 초지능적인 그런 이제 수를 만들어내서 이제 뭐 프로 고수들을 다 꺾고 이겼는데, 이 강화학습은 실제 지금 실제 이제 환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90%에서 95%는 대부분 이제 지도 비지도 학습이고, 강화학습은 이제 한 5% 내
주로 이제 게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군사 시뮬레이션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강화학습을 잘 하려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우수한 시뮬레이터를 갖고 있어야 이제 그런 이제 우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공급망 계획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 딥러닝 쪽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의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기반이 이제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션인데 실제 이제 최근에는 강화학습 분야에 있어서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화학습도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DQM을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터에 연결했는데 그거를 연결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턴을 만드는데도 뭐 한 2, 3년씩 걸려서 이제 구축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그런 밸류 베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정책 베이스 아니면 이제 두 가지를 혼용한 뭐 A3C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RL 라이브러리라 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전용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뭐 거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최신의 최신의 이제 알고리즘과 그리고 이제 패러렐 러닝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레이 기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러렐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하면은 시뮬레이터하고 그 RL 라이브러리의 알고리즘을 연결만 하면은 돌아가는 그런 구조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터죠. 시뮬레이터가 그런 멀티 러닝과 패러렐 러닝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 시뮬레이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고도화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그 멀티 러닝, 패러렐 러닝을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트 형태를 이제 텍처로 이제 좀 전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가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의 기술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이쪽 SCM 분야에 이런 딥러닝 활용을 굉장히 앞으로 이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이제 저희가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저희 기술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그 라이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뜨겁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디지털 현장에서 라이다에 대한 부분을 경험을 했는데 혹시 라이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잠시 라이다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빛을 이용을 해서 그 객체를 인지하고 그 객체를 추적하는 그러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자동차이고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라이다를 이용하는 방법과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라이다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자율주행의 그 핵심 센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센트 회사가 4, 5년 전에 라이다를 가지고 와서 경계 시스템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 시스템은 지금 CCTV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CCTV만 가지고는 모든 그 경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계 시스템에 보게 되면 CCTV 플러스 이제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 센서는 주로 장력 센서라든지 그러니까 울타리에 누가 터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센서가 작동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그 1급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그런 삼중망 물리적인 물리적인 울타리와
그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서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태풍이 분다라고 하면 뭐 깡통이 날아다니고 뭐 쓰레기통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떤 그 망에 걸리게 되면 이제 그 경보를 울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내가 탐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 탐지되어서 탐지가 되면 또 탐지에 따른 나머지 프로세스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이니까 오탐에 의한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꺼놓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이다를 활용하게 되면 오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99% 정도 줄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객체를 미리 선정을 하고 그 객체가 탐지되었을 때만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그 해안가에서 이제 TOD 열 화상 카메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침입하는 거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파도가 큰 파도와 그다음에 작은 목선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누가 구분하냐면 아주 그 경험 많은 사람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해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그 전문가들을 다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라이다는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파도와 그다음 목선을 구분해내고 목선이 해안가 들어오기 전에 그 감지되어지는 거리에서 감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기술 프로세스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다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무궁무진하고 이 무궁무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AI 기술과 접목되어서 많이 활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